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테슬라 실적은 잘 나왔죠. 주가가 플러스 4%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 발표 있고 나서부터 주가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마이너스 0.7까지 또 올라온 상태긴 한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은 실적 발표 나도 예상이 안 가고 쇼크가 나도 오르고, 아마 빅테크 중에서는 제일 해석이 어려운 주식이라서 제가 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에 계신 우리 테슬라 전문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드라이브텍 오디세이의 맹성준입니다. 제 채널 이름은 이제 드라이브텍 오디세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만 다루는 건 아니고, 이제 채널 이름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겪는 그런 테크놀로지 뉴스 같은 걸 최대한 이제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예. 10,000명 정도가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이제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는 작은 채널이 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채널을 잠깐 봤는데 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영상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저 채널 인수하고 싶다. 이 채널 인수해서 아까 CVC라고 하나요? 네. VC가 아니라 CVC. 이거 네.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같이 키워보고 싶다. 10만까지는 뚝딱 자신이 있는데. 예,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뵙게 돼서도 뭐 영광이고요. 그렇게 또 인수 그런 건 아니더라도 네. 이제 저도 이런, 특히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의 좋은 내용들이 이제 많이 공유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커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그루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저 말고도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뉴스랑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한국에 계신 전인구님이나 다른 채널 분들과 좀 코업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더 이제 좋은 내용들, 우리 결국에 보면 이 빈부의 격차라는 게 특히 느끼는 게, 이게 결국에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나온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다 이제 똑똑해지면은 결국 이게 국가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까지 오게 된 이유도 뭐냐면, 아까 말한 정보의 격차인데, 네. 뭐 기본적인 데이터 뉴스로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제가 여의도에서 하는 대화, 뭐 강남에서 하는 대화가 다르듯이, 그렇죠. 실리콘밸리에 왔을 때 맞아요. 여기서 정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여기 안 오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촬영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까 카메라 이전에 잠깐 대화 나눴던 것도, 저 진짜 이렇게 고품격의 대화들이 나온다고? 저도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잠깐 우리 로봇 대화 잠깐 할 때 그래? 너무 별 좋았거든요. 얘기 안 했는데. 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야, 했는데. 현직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단어들, 메모리와 이 로봇과의 관계 이야기들. 네. 야, 이러면서 역시 테크를 역시 와서 들어봐야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르는 역할을 하려고 왔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채널을 혹시 좀 약간 지분을 파실 생각을? 지분이랄 것도 없고요. 제가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또 전인구님 채널이 워낙 거대한 채널이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저도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빨대를 꼽는 거죠. 제가 많이 빨대를 구독해 꼽는 주세요. 거.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어떻게 또 너무 잘 됐다 싶은 게, 영상에서 뭐 IT 얘기 많이 다루시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그 채널 안에 주제의 대주주는 테슬라 아닙니까? 주로 이제 테슬라 내용에 많은 이제 공감을 해주시죠. 또 한국 분들이 워낙 또 테슬라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한국 분들이 또 테슬라에 대한 그런 미스리딩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격차를 제가 좀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주분들을 좋아하는 게 낭만이 있어요. 주식을 숫자로 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 기대감, 어떤 포지티브한 느낌, 미래에 대한 믿음, 신뢰, 그쵸, 이런 믿음이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네. 테슬라라고 하면은 우선은, 만약에 여러분들 사위 뽑을 때 사위가 테슬라 주주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하시면 됩니다. 인성 합격. 로맨티스트다. 테슬라 차를 타고 온다? 합격. 그렇군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테슬라에서 근무하셨던 게 몇 년 정도 그러면? 제가 이제 테슬라 팔로알토 사무실에서 이제 시스템 모델링 아키텍처라는 팀에서 제가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 시스템, 이 모델, 저희는 이제 줄여서 모델링 팀이라는 얘기를, 모델링 팀이라고 불렀는데, 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 약간 조금 생소한 네. 개념이에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또 흔한 개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팀이 이제 시스템 모델링 팀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아마 마켓 어널리시스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컴페티터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어느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시장 동향인지 이런 거를 다 일종의 한국에서 얘기하는 상품 기획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켓 조사를 하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에 없던 걸 만드는 거에 굉장히 이제 그 꽂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사실 만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볼 때는 이런, 물론 시장의 조사라든지 어떤 불편함들이 있다는 이런 거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봤었을 때 보통 느끼시는 게, 그분들이 마켓이라든지 남들이 어떤 걸 갖고 싶어 하는지 그런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시켰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차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BMW 같은 차를 좋아하니까 BMW 같은 차를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메르세데스 같은 차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내가 할 길을 간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만들 때 그냥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걸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보면 모델링 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피직스를 이제 프로그램화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걸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진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 손가락 하나로 다 터치가 되는 거. 그럼 그 안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망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스크린은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하고, 그러면 거기 드는 배터리라든지 메모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모델 안에서 피직스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탑 티어에서 그런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선 컴포넌트 레벨까지 그런 리퀘어먼트를 이제 다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이버 트럭이라고 한다면, 사이버 트럭은 뭐 300마일 이상을 갔으면 좋겠고, 슈퍼차징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0 to 60 가속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직스로 모델링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터는 어느 정도 돼야 하고, 배터리는 어느 정도 돼야 하고, 그러면서 최적의 최적화를 찾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되죠. 거기서 핵심을 하고 있는 게 이 모델링이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운이 좋게도 테슬라 모델링 팀에서 거의 비이클 프로그램은 다 이제 건드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은 3년 동안 굉장히 이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항상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모델 Y가 유독 잘 팔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델 Y가 유독 잘 팔리는 이유요? 이거 얘기하면 좀 긴데.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실적 발표 다음에 얘기하죠. 이거 진짜 긴 네. 얘기인데. 저 너무 이게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제일 궁금했었어요. 이게 단일 판매량으로는 최대잖아요. 그쵸. 그 3가 아니라 Y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더 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개인적인 이제 소감인데, 저희가 이제 그 모델 3 신형,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하일랜드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일랜드가 이제 첫 출시가 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좀 걱정했던 게, 이제 모델 3가 신형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차가 너무 좋아져서 이 차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모델 Y를 안 사고 결국 이제 모델 Y로 갈 수요가 모델 3 신형에 다 쏠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차가 워낙 훌륭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타봤을 때는 모델 3가 출시되기 전에 모델 Y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델 3 신형이 출시되고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델 3 판매량은 1도 안 늘었어요. 와. 모델 Y만 판매량이 늘었지. 차가 엔지니어링으로 봤었을 때 제 기준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처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모니터도 있고,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모든 주행거리 모든 게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모델 Y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을 살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공간감,
훨씬 더 큰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승차감이라든지 피처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차가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더 탈 수 있는지 거기서 더 확장성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이클 프로그램 쪽을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고 옵티머스라든지 AI 이런 쪽으로 지금 회사의 비전을 굉장히 그쪽에 이제 몰아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모빌리티, 이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자체가 완전히 제 생각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자동차라는 게 생각보다 남자한테 가지는 그 상징성이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내가 그런 피어 레커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고향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게 되려면은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잖아요. 진짜 내가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생겼다라든지 제일 인기남이라든지 그쵸, 그렇게 예. 돼야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동차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 자동차를 내가 동경하는 BMW라든지 스포츠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주변에서 인식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돈을 벌고 중년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됐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unreasonable한 purchase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죠? 레셔널하지 않은 그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이 않은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를 사도 충분한데 괜히 BMW X5를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사치제 명품 같이 그냥 그러니까 짝퉁 사도 되는데 자꾸 루이비통 사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덴티티 퍼체스예요.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완성하지 못했던 아이덴티티가 큰 구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 거대한 플라이 휠에서 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코노미 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더 나이가 들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다음 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계라는 게 맨 위에 하이라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가장 좋은 롤스로이스 그런 게 있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있고 그 가운데 다른 차들 있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 전체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지난 한 80년 동안. 그런데 이게 젠 G부터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젠 G부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수많은 소셜 커넥티비리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빌리티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자동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고 사람을 만나러 가서도 내 자동차가 있다라는 그 상징이 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이 베이스가 되는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젠지한테는 무슨 일이 있냐면 힛겔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의 베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없어도 글만 재밌게 쓰면은 그쵸. 되는 거고, 내가 100억 자산가라고 커뮤니티에 떠들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옛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차도 없는데 오마카세를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끼에 30-40만 원을 태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5천만 원, 8천만 원을 주고 BMW를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스타그램이 있는 이 젠지 또는 젠 알파 같은 시대들한테는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내 허영심을 보여줄 수 있는 소비가 훨씬 이피션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소비인 거예요. 언제 그 8천만 원을 모으고 앉아있어. 지금 당장 오마카세 가가지고서 30만 원만 쓰면은 바로 좋아요랑 멋진 인스타그램 샷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소비인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 좋은 차 사느니 지금 당장 보상받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친구들은 경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고급차에 대한 그런 열망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은 젠 G나 젠 알파는 이 차들을 소유하거나 사고 싶다는 열망 자체가
이번 사이클에서 아예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잠깐 빌리면 되지. 음. 렌트해서 타고 여자친구랑 여행 갈 때 한 번 타고 내가 소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새 저도 좀 그렇게 바뀌어가요. 차도 그러니까요. 렌트카를 전혀 안 쓰자주였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쵸. 네.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워낙 이제 금융적으로 욕심이 봤을 없었어. 때 네. 이게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데 결국에는 이 고리가 끊기게 되면은 어떤 자동차가 가장 잘 팔리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모델 Y라는 거예요? 모델 Y 그 다음이겠죠, 아마도. 그럼 모델 Y는 지금 그러면 이 세대들한테 어쨌든 받고 있는 게 젠 세대들한테 인기 많은 이유도 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라는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좀 핫함? 이런 영향이 크다 봐요? 아니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모델 Y는 지금 새로운 제너레이션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거를 구매하는 계층 자체가 딱 이 젠 G한테 이제 모여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젠 G, 젠 알파는 충격적일 정도로 자동차 그 구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가 아니고 심지어는 미국 기준으로 2000년대 전만 하더라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90%가 내셔널 와이드하게 넘었는데 지금은 이게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래요. 네. 요새 신입 직원들 면허가 없어요. 여기 실리콘밸리는 더 심해요. 지금 와. 사회인인데 네. 운전면허가 없다는 근데 여기 차 없으면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실리콘밸리 더?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때 차가 필요하면은 이제 더 심해지겠죠. 로봇 택시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럼 이 개념이 완전 바뀌게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친구 한 명이 차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보통 한 명은 있으니까 차가. 거기 다 이제 낑겨서 같이 잠깐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면 좀 잠깐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제 차를 타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주변에 뭐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테슬라 일할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야. 네, 그거 좀 놀랐어요. 근데 FSD 타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면허 없어도 차를 소유하는 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로봇 택시가 지금보다 더 활발해지면은 그러면 저는 이 모빌리티 전체 인더스트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레디컬한 체인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뭐 아니면 다른 차들 지금 다 신차 발표하고 있고 어떤 차를 지금 미래의 차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이버캡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죠. 네. 미래의 모빌리티로. 그래서 그 차를 곰곰이 뜯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테슬라가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어느 정도 테슬라의 답인데 아직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는 그런 거에 대응할 만한 답이 나온 업체가 중국까지 포함해서도 아직 사실 거의 없어요. 요번에 이제 루시드에서 로보택시 컨셉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차 전체를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만 했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퓨처 모빌리티가 뭐냐, 다음 세대 모빌리티가 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뭐 아반떼나 뭐 아니면 모델 Y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가 될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모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차가 팔리는 개념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구독제. 뭐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버 같은 개념처럼 그냥 계속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타고 다니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젠 G와 젠 알파의 이 마인드셋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쪽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동차 판매량이 총 판매량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로 갈수록? 그런 산업의 구조에 지금 회사들이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가 이제 그런 뉴스, 테슬라 워낙 또 팔로우를 네. 하시니까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멕시코에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예, 있었죠. 예. 근데 결국엔 안 지었잖아요. 왜 안 지었을까요? 그때 맞아요. 그게 모델2 얘기, 거기 공장, 거기서 할 거야. 제일 저렴하게 만들 거야.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거기가. 왜 안 했을까요? 그게? 모델, 그러니까 예.
테슬라가 생각했던 이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가 가게 될 방향이라는 거는 어쩌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건 제가 얘기하는 방향이랑 비슷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캐파 늘리는 시대가 아니다. 완전 다른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실적 발표를 볼 때마다 이 자꾸 그 차가 얼마나 더 생산량이 늘리고 앞으로 밀어내서 판매량을 늘었냐, 요거를 가지고 보고 있지만 시장의 이제 먼 미래 방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자꾸 그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 근데 저는 테슬라 판매량은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밸리의 모든 주식들은 사실 실적이 동반돼서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실적이 나와야 했고, 엔비디아도 실적이 나와서 오르는 거죠. 예. 실적 없이 오른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옛날에 아마존 닷컴 버블 때 뭐 그런 게 있기는 했었지만, 결국엔 이제 아마존도 PER 이제 정상적인 기업이죠. 굉장히 매출 잘 나오고.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면은 사실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제 생각에 PER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더 과열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여전히. 오늘 그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말씀에 거의 부합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성장성의 정체기에 들어왔다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막 단순히 물량 늘리는 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량 늘리는 게,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물량을 지금 물량을 늘린다. 자동차라는 프로덕트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물량을 늘리기에 저는 적합한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자동차라는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테슬라의 AI를 쫙 펼치고 싶은 건데, 이 프로덕트 자체가 사실 비싸다라는 거죠. 다 갖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가 처음에 저렴한 모델 3 그리고 저렴한 모델 Y,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트립 다운된 이제 옵션들을 좀 뺀 그런 차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약간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렇게 만든다고 저게 잘 팔릴까? 이게 뭐 겨우 뭐 한 몇백만 원 깎아주는 건데 사람들이 저거에 열광할까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뭐 대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는 거 보면 제 생각이 한참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그 생각보다 피처보다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가보면은 제가 뭐 작년과 다르게 올해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 하는 말이 중국 전기차가 너무 많이 늘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확실히 그게 좀 만들어내긴 하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하시고 나면은 근데 이게 또 가격이 아니라 또 무언가 또 원하는 요소가 될 거고, 이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델 3가 아닌 모델 Y가 많이 팔렸던 것처럼 또 그 수요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얼들은 아직도 이 자동차가 렌트,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 리스라고 하면 좀 싫어할 때 많잖아요. 장기 렌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 차를 구매를 해서 사야지. 그러니까 다 코스트 브레이크다운을 해도 이게 더 싸다라는 게 나와도 이게 뭔가 내 거가 아니면은 내가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젠지 젠 알파는 진짜 면밀하게 그 토럴 코스트 오브 오너십 TCO를 면밀하게 따질 제너레이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렌트를 해서 쓰는 게 이게 훨씬 코스트 오너십이 훨씬 더 낫다,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소유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강박관념이 없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이런 자동차를 더 싼 차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방향에 맞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큰 좀 틀의 방향을 이렇게 좀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도 최근에 계속 좀 회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발표 직전까지 4%까지 올랐었는데,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이 어닝 발표 전까지 기대했던 것들이 속마음들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2026년은 테슬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4월 달에 나와야 하는데, 그 로드스터 데모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로드스터 사실 주식 영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판매량 같은 건데, 이제 워낙 이제 헤일로카다 보니까 그런 뭔가 상징적인 테슬라의 지금 이미지가 사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매량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이제 하이테크라는 브랜드로 이제 테슬라가 리브랜딩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테슬라 이제 세마이예요. 요번에 이제 새로 만든 테슬라 세마이가 본격적으로 네바다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할 건데, 그게 이제 올해 아마 인도가 되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Q2부터는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Q3 그때부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존에 없던 모델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이제 레버뉴에 큰 도움이 되는 걸 거고, 그리고 가장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I5 칩이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 테이프아웃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그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로봇에서 이 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이제 Q4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휴머노이드라는 게 AI 칩셋이 없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로보택시 같은 거는 만약에 AI 칩셋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거기다 핸들이랑 페달박스라도 달아가지고선 사람이 운전하게 만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이게 AI 칩셋이 없는 그 순간 그냥 마네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고 할 필요가 뭐겠어.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그냥 고철덩어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미래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 반도체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일 거라고 Q4 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 스토리가 전체가 이제 뭐 테슬라 그 테라팹 뭐 이런 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AI5 칩이 이제 테이프아웃이 돼서 샘플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들어간 옵티머스로 해서 본격적인 훈련이라든지 데모 같은 게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옵티머스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성능도 이제 대단한 게 많았었지만 이제 양산이 될 스펙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미래에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에서 들어오는 캐시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거지. 구글이나 마소나 이런 데들은 우선 파이프라인이 좋으니까 빵빵한 현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 여력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캐시에 의존해서 그 빅테크와 맞먹는 사업들을 동시에 벌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지출은 더 커지고, 그렇죠. 예, 그렇다해서 전기차에서 성장을 좀 캐시가 늘어나는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또 안 나오고, 그렇죠. 이번에도 보였지만 그 예상치보다는 투자금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실제 투자금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투자에 약간 현금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금 플로우, 캐시 플로우 쪽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제가 봤을 땐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같은,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결국엔 XAI,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밸류에이션들이 안 나오는 회사들을 이 스페이스X에 어떻게 잘 맞물어 가지고서는 같이 퉁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네. XAI 주식 사라고 비상장으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헐값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수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수익 구조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상장할지도 도저히 감도 안 오고. 그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스페이스X 주식일 줄 몰랐어요. 그쵸. 이거 몰랐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약간 이게 조직의 형님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챙겨. 그러면 테슬라가 어렵다 그러면 스페이스 X에 합치는 거예요? 뭐 원래 그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왜 쉽지 않죠. 네. 왜냐면 둘 다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고. 대신에 둘이 시총 합치면 그냥 세계 1위 시총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주주들이 그거를 허락을 해주겠냐라는 거죠. 이게 이사회는 통과한다라고 쳐도 주주들이 소송 걸면 어쩔 건데요. 이게 오히려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손해라는 거죠. 이 게임 자체가 합치게 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손해겠죠. 그래서 합병이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IPO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많이들 예상하시는데 이제 스페이스X랑 테슬라가 결국엔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쉬운 얘기는 아니다. 티커 X에서 모두가 합쳐지는 그런 상상의 그림을 또 생각해 봤었죠. 그래서 또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내 주식 혹시 스페이스 X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스페이스 X 청약 때 좀 더 많이 배정해 줄 거라는 얘기도 좀 돌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이사회에서 그런 컴펀세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 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잘 되면은 뭐 합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너무 이제 성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버닝이라든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합쳐서 얻어지는 시너지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 테슬라 잘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 직원은 스페이스X 사무실에도 갈 수 있어요. 우와. 네. 그 이제 그 직원 이제 그 갈 수 있는 액세스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쫙 보면은 그 스페이스X 사무실이 이제 그 LA에 있는데, LA에 저희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이 스페이스X예요. 그럼 거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밥 먹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죠. 원래 빅테크 가면 밥 먹어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회사는 이미 그렇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팔컨 9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스페이스 그 뭐죠? 스페이스쉽 제일 큰 거 뭐죠? 스타쉽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배러리 같은 거, 그거 모델 S 배러리 팩인 거 아세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러리 팩이랑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호환이 되고 있다. 그쵸, 이미. 그래서 뭐 요번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 스테인리스 알로이 같은 것도 이제 스페이스 X를 위해서 개발된 것들이 이제 여기로 오기도 하고. 그럼 뭐 테슬라 직원이 스페이스 X로 발령이라기보다는 뭐 이직을 뭐 이렇게 회사에서 요청한다든가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잘 없지만 스페이스 X에 가서 일하는 적은 있죠. 테슬라 신분. 원래 그때 그 뭐 트위터 인수할 때도 근데 테슬라 직원들 데리고 가서 그래서 한창 그 뭐 틀 짤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직원을 다른 회사로 보내는 거는 그게 HR 기준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열사도 아니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번에 실적은 예상치보다 매출과 순이익이 조금 더 잘 나왔고, 근데 이제 그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도 정말 열심히 뭔가 설명을 하고 열띠게 말을 했지만 그 상승했던 분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2% 넘어갔다가 뭐 지금 잠깐 마이너스 폭이 축소가 된 상태긴 한데, 이게 그러면 좀 해석을 해보셨을 때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세요? 테슬라 주가 자체는 이미 지금 PER이 굉장히 이제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닝이 얼마 나오는지, 아니면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프로젝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게 크게 웨이팅 팩터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우리가 차세대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들 있잖아요. 옵티머스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든지, 아니면은 테라팹을 어떻게 지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필요한 자금들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라든지, 스페이스X, XAI, 테슬라 이거를 어떤 시너지로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투자금을 우리가 생각보다 더 썼다, 아니면 이익이 생각보다 더 많다, 이런 것도 되게 사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테슬라 주가는 그걸로 설명하시는 어떻게 파이낸스로 설명합니까 그걸? 파이낸스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일런에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파이낸스로 생각했으면 저 스텔란티스 이런 데 투자해야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슬라도 이 파이낸스 넘버를 봐야 하는 타이밍은 오게 될 건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채널에서 그 어닝콜이 나올 때마다 그 전문을 같이 영상을 제가 직접 번역을 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중요한 토시 얘기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캐치를 해서 같이 구독자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네. 일론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제 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같이 그런 커뮤니티를 이뤄 가지고서는 테슬라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미래 모빌리티가 어떻게 될 것이다, AI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은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투자는 이제 돌고 돌아서 보면은 결국 투자의 원칙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 먼 미래를 보고 그 숫자로만 보면 역성장이죠. 네, 그러니까 버핏으로 치면은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야지. 여기에 그 3개월마다 나오는 어닝콜과 실적 발표에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오히려 좋은 길 놓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 어닝콜에서 진짜 봐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숫자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걸 꼭 직접 들어보시고 아 이게 어떤 내용일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셔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될지 자기가 직접 판단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 좀 그럼 직접 본 적도 있으세요? 그러면? 먼 발치에서. 먼 발치. 아 그래도 인터뷰를 할 때, 네. 인터뷰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모든 전 직원을 다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론 인터뷰가 잡혔어 맨 마지막에. 와. 그래서 진짜 긴장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람인데, 아우 심장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테슬람이고. 네. 2019년에 제가 모델 3를 처음 사고서 그때 이제 모빌리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 회사까지 야. 입사를 한 케이스니까. 그것도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이사 올 그러니까 각오하면서 멀쩡히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고 집도 다 팔고 일론이 오래 그러면서 텍사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그렇죠. 이렇게 야, 여기 실리콘밸리로. 와. 급이 다른 테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다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가 잡혔는데 결국엔 안 오셨어.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VP였던 드루라는 분이랑 이제 했었죠. 아니 그러면 요즘 CEO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같이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물어보자면 그 CEO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대리더십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이 전체 조직의 운명을 가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위대한 경영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팀 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쿡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그 기억나시나요?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네. 자기 다음 선임 CEO로 팀 쿡을 지명했었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애플의 이제 혁신은 끝났다. 그거 발표한 날 제가 알기로 주가가 5% 이상 빠진 걸로 알고. 제갈량이 사후로 장관을 택한 거랑 뭐 그냥 치세나 해라. 뭐 혁신보다 그냥 잘 다뤄라. 그렇죠. 난리 났던 그런 거죠.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자 스페셜리스트였던 거고 GSM.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CEO에 앉힐 수 있냐라고 난리가 났었고, 지금도 사실 팀 쿡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혁신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혁신이 없는데 지난 15년 동안 회사 주가를, 그 큰 회사를 잘 올렸죠. 10배를 키웠으니 혁신 없이 그만큼 키울 수 있으면 그게 혁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약간 그 삼국지로 치면 손권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손권. 잘 방어해서 그러니까 수성의 달인이라 봐야겠네요. 그냥 그 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컴파운드로 봤었을 때 연 20%씩 계속 키운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큰 회사가 다음 해에도 또 20% 큰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에 없었던 경영자예요. 스마트폰을 300만 원까지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건 좀 환율에 환율이 있잖아요. 옛날에 한 50만 원 하던 스마트폰이 300만 원까지 갔는데 네. 아무 소리 없이 다 사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위대한 경영자로 남을 것 같고, 그 팀쿡 말고도 지금 젠슨 황,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많은 CEO들이 결국엔 진짜 어떻게 보면은 CEO 중심의 탑다운 리더십으로 이 거대한 빅테크들을 방향을 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더십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의 그 가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AI화가 점점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제 생각에 이 리더들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떤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제가 봤을 땐 점점 더 아마 이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난세네요. 약간 이 기술의 혁신의 불확실성과 그러니까 강한 리더가 이 혁신을 이끌어내야 되는 시대가 되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가 제 생각에 이번에 이제 엔트로픽 사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트로픽이 결국에는 국방부의 딜을 안 받았던 그 강력한 리더십이 결국에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서는 지금 클라우드는 여기서는 안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엔터프라이즈 플랜 뿐만이 아니고 개인 플랜까지도 다, 저도 원래는 챗GPT 썼었는데 지금은 다 클라우드 쓰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플랜 쓰고 있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있고, 그 시점으로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AI한테 그 회사 데이터들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리낌이 많았어요. 챗GPT라는 지금. 근데 약간 그 타이밍을 기점으로 다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회사 데이터를 그냥 다 AI에다 넣어가지고선 다 물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 그 이전과 지금의 어떤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AI가 없이 업무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어떤 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0불씩 쓰는 엔지니어가 있대요. 그 토큰을 100불어치를 하루에 100불이에요? 하루에 100불. 와, 450, 500.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네, 6천만 원. 근데 그렇게 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100불을 그렇게 꾸준하게 쓴다는 거 일을 진짜 괴물같이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100불이지만 실제로 그 여러 사람의 인건비 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분을 몇 배씩.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토큰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 진짜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람 하나가 AI의 팀원을 꾸리니까 사람 하나가 팀장급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미 업무량으로는 그럴 거 아니야, 거의. 그 생각보다 우리가 업무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뭔가 그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시간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거를 리포팅 하는데 쓰는 시간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것도 굉장히 많고. 혹시 예전에 한국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결제할 때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저 예전에 전자결제가 이제 도입되던 시절에 ERP 같은. 너무 옛날에. 그러니까 전자로 결제를 보고할 수 있는 시절이 됐는데 네. 아직 이 문화가 그렇게 되는 게 어색한 시대라 아무리 둘다 해야 전자결제가 가능해도 종이로 다 인쇄해 와서 구두로 가서 펜으로 이렇게 다 체크 수정사항 해가지고 위로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한 다음에 이제야 됐네, 이제 결제 올려 라고 해야 딸깍이 결제가 되던 시절. 그렇죠. 지금 한국이 그래요. AI가 돼도 어디 AI를 믿어. 아니 근데 실리콘밸리도 비슷해요. 그래서. AI로 봤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도 리뷰 안 하고 하는 거 아니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상사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팀 매니저 할 때 직원이 이제 AI를 쓰라고 그렇게 이제 책짓질을 한 다음에 AI를 써가지고서 뭐 이렇게 쫙 달아요. 그러면 너 거기서 블랙 포인트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나? 그거 얘기해봐 하면은 말을 못하면 이 친구가 AI한테만 말을 하고 자기가 리뷰 안 하고 그냥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AI가 엄청나게 훌륭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툴은 맞아요. 진짜 내가 일하던 거에 몇 배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 툴은 아니에요. 팀원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팀원에 대해서 팀장이 책임지는 것처럼. 그쵸. 팀원이 한 거 팀장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 딱 그 아니에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파이널 터치만 조금만 해주면 진짜 놀라운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옛날에 내가 끙끙대면서 만들어도 한 80점짜리 만들었다고 치면은 네. AI가 80점짜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7, 80점짜리.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금만 하면은 100점이 돼가지고서는 부장님부터 해서 쫙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문화가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다 퍼져 나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 쓰면은 그 쓰는 기업과 안 쓰는 기업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실 거의 모든 기업은 지금 다 쓰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 친구들은 뭐 클라우드 코드를 진짜 여러 개를 동시에 이제 돌리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이거 리포팅 할 거를 이제 만들어줘 하는 동시에 데이터 쿼리도 돌려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막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 토큰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것도 또 보고 있어요. 지금 아마 여기 베이에 있는 직장인분들은 그거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 한 100불 아직 못 썼네 뭐 이렇게 확인하시. 아까 그 토큰 1억치 쓴 사람도 있다고. 뭐 그건 진짜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진짜 무식한 데이터를 막 넣어가지고선 돌리면은 뭐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돌리는 사람은 제 생각에 실리콘밸리에 잘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쪽 업계에서 이제 그럼 회사 치고는 그 인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좀 드세요? 지금 고용 데이터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AI 쪽 기업들은 사람을 더 강하게 지금 하이어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클라우드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를 팔아야하는데 세일즈 하시는 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AI가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일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지금 AI 쪽은 계속 지금 사람을 엄청나게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사람이 AI 때문에 잘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웃긴데 AI 때문에 잘린 건 맞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거나 그래픽 카드를 사야 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쓸모없는 프로젝트들을 다 이제 싹 다 제거를 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선 잘리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팀 자체가 이제 터미네이트 되거나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지금 다시 다 부메랑 컴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여기 지금 저희 구글에 와 있는데요. 구글 작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또 많이 뽑았더라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60%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메랑이었대요. 여기서 구글에서 그 AI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레이오프를 했던 사람인데 다시 채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테슬라는 이제 진화하면서 AI 기업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AI 전쟁이잖아요. 빅테크들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나머지 빅테크들은 자본력이 빵빵한 AI들이고 테슬라는 자본력이 그렇게 넉넉한 상태의 AI에 좀 자본력이 넉넉한 상태는 아닌 상태에서 AI 지금 이렇게 맞짱을 뜨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좀 승산이 얼마나 있다 보세요? 테슬라 그러니까 이제 XAI라고 할게요. XAI가 어떻게 보면 이 일론 머스크의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AI 쪽은 이제 XAI라고 봐야 하니까,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랑 옵티머스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XAI가 그런 대규모 모델 같은 거를 만드는 거는 또 XAI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뭘 만들어도 빨리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뭘 만들어도 제일 빨리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은 데이터 센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만들기 힘들다라는 거는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지금 이제 블랙월 GPU를 사용을 한 그 엔비디아의 최신 칩셋, 지금 이제 또 루벤 이제 또 다른 게 나오긴 했는데, 심지어는 이 GB100가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 센터가 풀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가 작년에만 해도 없었어요. 그렇게 규모가 큰 게. 그냥 뭐 몇 개 렉 정도만 돌린다라고 얘기 들었지. 왜냐하면 이게 순행식에다가 그 엄청난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 센터랑은 전혀 다른 공법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잘하잖아요. 공장 1년 만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속도 왕인데 데이터 센터를 가장 빨리 짓는 사람도 일론 머스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 H100 뭐 5만 장짜리 데이터 센터 6개월 만에 짓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GPU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판매를 시작했었을 때 다 사람들이 샀는데 과연 누가 데이터 센터의 파워를 가장 빨리 킬 수 있느냐 이걸로 봤었을 때 그래도 효율에서도 예. 이 일론 머스크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XIA라든지 그록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록이 다음 버전 모델이 여름 전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월 GPU에서 훈련이 돼서 나온 모델일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델이라면 또 다른 어떤 격차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밀리언 토큰당 얼마를 우리가 지불해야 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플랜은 토큰이 매번 사라지기 때문에 5시간마다 이제 강제 취침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왔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이제 토큰을 이제 결제를 해버려야 하는 상황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 최신 GPU로 그록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하면서 이 밀리언 토큰당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H100나 이런 걸로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H200나 이런 걸로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최신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그록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다른 그 프라이스가 확 낮아지거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젠슨왕이 말한 토큰 경제라는 게 여기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곧 이미 네. 현실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 한국도 쓰는 데들은 지금 네.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다 거의 고객 분노가 지금 네, 저도 지금 젠스파크 거 토큰 받아서 쓰고 있고 네.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막 네. 토큰이 너무 빨리 소비가 되니까 진짜 토큰이 싼 데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계속 이동하면서. 그래서 예. 지금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키미로 갈아탈까 그 생각까지 너무 싸니까 토큰 한 10분의 1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 예. 야 이게 뭐 성능이랑 둘째치고 이게 뭐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쵸.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AI에 한 번 맞들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FSD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쵸. 예. 네. 한 번 맞들인 사람은 이게 이런 면에서 종합해 봤을 때 테슬라라는 거는 되게 복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이제 압도적인 실행력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비저너리한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역성장기 아니면 성장이 정체된 시기 다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그런 관점,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모든 거를 결국에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굉장히 이제 초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초장기적으로 봤었을 그쵸, 때는 그쵸. 테슬라 주식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투자는 장기 투자. 근데 이제 단기로는 단기로는 떠나라. 네, 단기로는 이제 뭐 또 한국에 또 야수의 심장으로 이제 뭐 3배, 2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장기로 보는 게 제일 맞죠. 뭐 조금 그 오너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단기로는. 제가 또 여기 또 유명하신 채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가 또 실현이 되게 믿습니다. 다행히 팔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팔라고 얘기해야 해요? 아니야. 그래야지 지금 당장 내일 팔아라. 한번 불기둥 보는 건가? 나우, 지금 당장 파세요. 나우 이래야 되는데. 나우. 네, 다 이제 장기로 봐라 했으니까 이거는 참고 저희 채널 장기로는 잘 맞습니다. 장기는 잘 맞는. 장기 잘 맞아. 단기는 안 맞아. 단기 하루 단위가 좀 안 맞긴 한데 저번에 전문가가 오셔서 말하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말하냐고. 너무 앞선다. 너무 급하다. 한 템포 쉬고 말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유튜버 성격상 어떻게 한 템포 쉬고 말합니까? 맞아요. 이게 상황을 결국에 먼저 두 개 말하고 다른 게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조회수가 나와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 그리고 굉장히 확률 그러니까 그쵸. 확신으로 얘기해요. 내일 실적 발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확신으로 얘기해요. 이건 대중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전인구님 뇌에 들어왔었을 때 네. 만약에 올라갈 확률이 60%다. 그러면 전인구님 썸네일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내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자. 거의 500 찍는다. 500 테슬라 500 간다. 500 찍는. 네, 이래야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또 자극의 맛이 있거든. 마라탕 느낌이 또 나줘야 그러니까.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어닝이 터지는 경우가 또 흔치도 않아요, 생각보다. 없죠. 예, 아니면 정말 실적은 맞았어요. 근데 주가는 떨어진다던가. 그렇죠. 예, 일이 참 많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투자만 했다면은 정말 마음 편히 살 것 같아요. 여행도 다니고 뭐 알아서 오를 건데 뭐하러 내가 신경 써 이러는데 유튜버는 내일 단위로 궁금한 것도 얘기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복싱 선수로 나가기 싫은데 자꾸 이제 링 위로 끌려 나가는 느낌?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그러니까 같아요. 그 되게 이제 목표치가 다른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교육자 같은 역할이죠. 아, 맞아요. 이제 예. 새로운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예. 교육해야 하는 입장. 그러니까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동시에 또 이제 투자자 입장도 있잖아요. 그쵸, 투자자 그쵸, 입장 예. 같은 경우는 또 신중하고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예, 그런 예, 게 예.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조회수를 끌어야 예, 하는 어그로도 끌어야 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다 안 맞아. 운전면허 학원 하면서 내가 이제 자동차 보험도 팔면서 레카까지 운영하는. 이게 공존할 수 있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근데 그 참 어쨌건 밸런스를 잘 맞추고 계신다. 네, 아슬아슬하지만 잘 맞춰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죠. 제가 만나뵈면서 너무 저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폭넓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저도 이 전인구 채널에 이제 구독하고 계시는 또 굉장히 이제 소중한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실리콘밸리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랑 다양한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저는 더 이제 한국 분들이 더 실리콘밸리에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뭐 관광으로 오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진짜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거 보면은 또 한 번은 와야 된다 봐요. 그렇죠. 네. 와서 보면 또 생각보다 다르거든요. 와서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에서 밥 한 번만 먹고 나면 생각 바뀔 거고 네. 프리몬트 공장 견학 한 번만 가면 생각 바뀔 건데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픈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자녀를 위해서 여기 실리콘밸리에 한 번은 꼭 구경을 시켜주거나 1년이라도 한번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러고 나면 애가 생각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못 보니까 자꾸 의대가 최고라 생각하지만 진짜 난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정말 좀 그런 생각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은 부모님들이 한 번씩 좀 데려와 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 실리콘밸리를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빨대 꽂고 있는 사람이고. 예, 유튜브도 앞으로 많이 또 계속 활동해 주시고 우리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갈게요.